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정착에 관한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그 정착 사실에 관해서 역사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어떤 방식으로 정착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일시에 한꺼번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 모든 것을 정복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사기나 이런 기록에 보게 되면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다는 그런 언급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착에 관한 그 역사적 논의 그리고 정착하는 방식에 관계되어진 것은 또 다른 어떤 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가설에 우리가 학설에 근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다루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대략 한 주전 1200년, 그러니까 주전 13세기 가나안의 상황은요, 국제정세가 크게 출렁였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 가나안과 그리고 국제정세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영향력을 끼쳤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히타이트 등 소위 빅파워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가나안은 힘의 공백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의 그 공백 상태를 틈타서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한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그 집단, 왕국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강대국들의 쇠퇴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는 그 어느 시대 때보다 가나안에 대한 그 간섭이 많았고,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많은 군사 원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두트모세 3세 때에는 그는 1504년부터 1450년 사이에 애굽의 왕이었는데, 시리아, 팔레스틴 더 나가서는 미타니 왕국에 대한 전쟁을 15차례나 그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 역시도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에 3번의 군사 원정을 감행하였고, 그리고 미타니 왕국과 세력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빈번한 원정으로 인해서 이집트와 미타니 왕국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멘호텝 2세 후계자인 투트모세 4세, 아멘호텝 3세는 몇 차례 가나안에 대한 원정을 감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왕조가 들어서면서 세티 1세, 람세스 2세, 무네파 왕 이런 사람들은 이집트의 북쪽 이 경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대한 원정을 또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와 그 유명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람세스 2세 통치 5년인 주전 1275년에 가데스에서 히타이트와 중요한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람세스 2세가 약 4개 사단의 아문 사단, 라, 푸타, 세트
이런 사단에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시리아의 오론테스강 유역에 있는 가데스에서 이제 히타이트의 무아탈리스의 군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긴 전투 속에서 1259년에 두 나라는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고, 이 두 제국 사이의 그 관계는,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쭉 지속이 됩니다. 이집트가 쇠퇴기로 접어든 것은 이제 무네타 왕 때부터였고, 이때부터 70년 후에는 이집트가 가나안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당장 쇠퇴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이 세력이 약화되어져서 이집트의 제20왕조의 람세스 3세는 몰려오는 해양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러나 이 람세스 3세 이후부터 이집트 세력은 가나안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람세스 3세 때까지 점차적으로 가나안에서 이집트의 세력이 후퇴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소위 카스 왕조가 그 남쪽에서부터 16세기경에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카스 왕조는 대략 1530년부터 1155년까지 400여 년 정도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13세기부터 아시리아와 엘람 왕국이 카스 왕국을 멸망하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카스 왕국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전 13세기 말 바벨론의 콰시틸리아슈 4세가 아시리아의 티쿨티 니누르타 1세와 전쟁에서 패하고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많은 지역을 아시리아에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카스 왕국이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중심 세력이었던 아시리아는 히타이트의 슈필룰리우마 1세가 미타니 왕국을 공격하여 미타니의 투시라타를 죽이자 이 지역의 정치적 공황 상태를 이용해서 아시리아의 아수르 우발리트 1세가 세력을 장악했고 또 아시리아 부흥의 어떤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세력의 균형, 어떤 세력을 몰아내면 다시 다른 세력이 세력을 얻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우발리트 1세 때에 아시리아가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 세력을 확장하자 바벨론의 부르나부리아시 왕이 아수르 우발리트의 딸인 무발리텟 쉐루아와 결혼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 후 이들은 카라 하다시가 반란으로 죽자 아수르 우발리트는 바벨론의 내정을 간섭하여 쿠릴갈주 2세를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는 남쪽의 바벨론의 내정에 간섭할 정도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 우발리트 1세가 죽은 후에 일시적인 공백을 지낸 후 주전 13세기경 3명의 왕, 아시리아의 세력을 아주 확장시켰던 왕이 아다드니라리 1세, 그 다음에 살마네셀 1세, 그리고 투쿨티 니누루타 1세 등 이 세 사람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시리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미타니 왕국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아시리아 땅으로 병합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아다드니라리 1세 때 이제 드디어 열강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히타이트 왕이 아다둔디랄이 1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나타나요. 히타이트 왕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형제라고 써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와 내가 한 어머니에게서 낳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히타이트 왕으로서도 아시리아 왕을 형제로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만큼 세력을 확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쿨티 니누르타 1세는 대대적인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라루트 지역을 포함해서 시리아 지역에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투쿨티 니누르타 1세가 죽은 후에 일시적인 혼란을 빠지지만, 그러나 디글랏빌레셋 1세가 즉위하면서 전 왕의 정복 전쟁을 그냥 계승해서 서쪽의 아람, 무시쿠를 정복하고 지중해 연합까지 진출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반호수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티글랏빌레셋 1세는 단명합니다. 결국 주전 1050년 아시리아 세력은 매우 축소되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은 아람이 통치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 쇠퇴하고 아시리아가 흥했다가 아시리아가 바벨론 그리고 미타니 왕국의 지역까지 차지했다가 다시 1050년 경에는 아시리아 세력도 많이 축소되어서 아람이 그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전 13, 12세기 경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이집트의 쇠퇴, 메소포타미아 세력의 쇠퇴, 그리고 미타니 히타이트 지역의 그 미타니의 쇠퇴. 그래서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의 파워 백춤 상태, 심해 공백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때의 작은 나라들,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작은 나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시대적 차이는 좀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복하고 국가를 형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이스라엘보다 조금 먼저 암몬, 그다음에 모압, 에돔이 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무엇보다도 아람, 그리고 해안 쪽에 레바논 지역에 소위 이제 도시국가들, 해안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빅파워가 쇠퇴함에 따라서 파워 백춤 상태가 벌어졌고 그 틈에 나라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시대에 일어난 또 다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블레셋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 기록에 펠레셰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람세스 3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주전 15세기부터 이집트의 기록에 등장하는 해양 민족 가운데 한 부류이고 람세스 3세 8년에 나일 지역으로 들어오는 해양족의 유입을 차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람세스 3세의 기록,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메디네트 하부의 신전벽화 기록에 보면 거기는 이제 람세스 3세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람세스 3세의 연설 등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어서 시리아 북부 지역을 침략한 적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적들의 목록 가운데 펠레셰트, 이게 이제 블레셋이고, 그 다음에 체커, 그 다음에 쉐켈레스, 다누나, 그리고 웨셰스, 이런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람세스 3세에게 패한 후에
해양족들 가운데서 일부는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블레셋과 체커가 대표적이고, 또 어떤 그 해양족들은 배를 타고 다시 서쪽으로 갔고, 그래서 시실리아나 그 사르디나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남서부 해안 지역의 땅들이 블레셋에게 점령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람세스 3세 8년 이후 블레셋은 이제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등 해안 도시와 통로로 표시되는 해안 지역, 그리고 동쪽 지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급속도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오래지 않아서 그 가나안의 남서 지역의 블레셋이 대부분 다 점령을 해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새로운 토기가 발견되어지고, 또 대부분의 그 모양과 장식 이런 것들은 후기 미케네 토기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키프로스, 이집트 요소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그런 토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 11세기에 대해서로 접어들면서 블레셋은 그 중심 지역과 주변에 블레셋의 토기라고 불리는 그런 토기들이 이제 많이 포괄적으로 발견되기 시작을 했고, 남쪽에서는 우르사, 사루헨, 그리고 그랄 이런 곳에서 블레셋 토기가 발견되어졌고요. 동쪽으로는 블레셋과 시브리인의 경계 지역인 드빌에서 게젤까지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해안 지대에는 북쪽으로 요빠까지에서 블레셋 토기가 이렇게 나타나 시간이 흐르면서 블레셋의 그 지배권이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 되겠고, 주전 13세기부터 10세기까지 계속해서 사람이 거주했던 벳사는 지금 유일하게 이 하나의 그 조각, 그 블레셋 토기 한 조각만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는 블레셋의 주거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이기는 하지만 그 토기가 단지 거기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와 국경지대에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토기가 샤론 평야와 돌의 해안지대에서는 전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전 1090년경 이 돌 지역의 해양족 가운데 하나였던 체커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5도시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학자들의 논의가 있지만,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에그론 등은 위치가 확증되었으나 딱 하나 가드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전 12세기와 주전 11세기 블레셋은 북쪽으로, 그리고 해안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그리고 내륙으로 그 활동 범위를 점점 확장시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블레셋인들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들과 그 동맹군들은 어느 정도 벳사람의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나몬에 의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는 돌의 체커 왕자의 전함에 의해 페니키아에서 쫓겨났던 자였습니다. 그는 비세모계의 이름을 가진 3명의 다른 통치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도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의 블레셋 통치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전 12세기의 블레셋 해안 도시들은 가나안의 중심지로 재부상을 했고, 그리고 두로, 시돈, 그리고 비블로스 등과 해양 무역을 수행했고 서로 라이벌 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는 이제 그 내륙에서 점차 많은 충돌이 벌어졌고, 그래서 주전 12세기가 아니라 주전 한 1100년경부터 이런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확장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이 두 차례 패배와 동시에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실로가 블레셋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20년 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블레셋의 약간의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에그론에서 가즈까지의 지경을 회복했고, 길보아 산에서 그 사울이 죽자 블레셋은 마침내 요단 서편 북부 중앙 이스라엘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전 사사시대 때에 블레셋은 삼손 때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에서 블레셋과 시브리인들의 경계가 딥나나 에그론 그리고 소라, 베세메스 이런 곳에 두 지역이 서로, 두 세력이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시대에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의 빅 파워들이 세력을 이제 잃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내부에서는 남서쪽을 중심으로 블레셋들이 세력을 확장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파워베큐의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블레셋도 세력을 점점 확장하는 그런 확장 일로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착을 했는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200년대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매우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근거들을 가지고 가나안 정착에 관한 많은 학설들이 오늘날 등장해 있고, 학설들 각각은 다 성경의 본문을 근거로 나름대로의 이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날 널리 알려진 가나안 정착 과정에 대한 학설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학설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을 근거로 한 정복설입니다. 이 정복설은 이스라엘 가나안 대부분 지역에 대한 정복 전쟁의 결과 그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고, 정복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성경의 기록은 여호수아 10장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땅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이 기록, 이것이 정복설을 지지해 주는 성서적 근거가 되겠고요. 이런 정복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의 올브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올브라이트 학파의 그런 학자들이 전반적으로 폭넓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의 역사성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 말기에 가나안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파괴되어졌는데, 이 도시가 열등한 문화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무력 행동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인 정착설을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하는 과정을 올브라이트가 주장하는 것 같이 일시적인 무력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정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고, 이것은 독일의 알버트 알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것은 군사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정착에 의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알트는 반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가나안의 중앙 산악지대에 점차적으로 흘러들어와 정착하였고, 그래서 그에 의하면 주전 13세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는 평화적인 그런 정착이었으나 사사시대 말기 혹은 왕국 초기 시대인 주전 11세기에 2차적으로 영토를 확장할 때 이제 무력을 사용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화로운 그런 점진적 정착이었고, 그리고 정착한 다음에 2차로 확장할 때는 무력을 사용했다. 이런 알트의 주장은 노트와 바이퍼트 등에 의해서 지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알트는 사막의 변두리에서 이동 방목을 하는 유목민들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정착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알트의 주장은 오늘날 성서 고고학의 증거들과 잘 들어맞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 베두인과 같이 추수를 바치고 고지로 이동하는 유목민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오늘날의 유목민과 베두인들과 같은 그런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농민 반란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에 관한 사회학적인 접근의 결과 이스라엘의 탄생이 외부로부터 민족의 유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통치 세력에 대한 가나안 농민의 반란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어떤 정착에 관한 그런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기원에 관한 설명으로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알트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이었다는 가정을 반박하는 거죠. 이런 주장은 G.E. 맨데놀이나 갓 월드 등에 의해서 지지되고, 맨데놀에 의하면 이러한 시브리인을 중심으로 한 농민 반란은 곧 가나안의 도시사회와 시브리인들의 농촌사회 간의 대립이다. 이렇게, 즉 도시문화와 농촌문화의 대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부되어집니다. 첫째는 맨데놀이 지나치게 너무 단순화하고 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기적 내부 붕괴의 순환적 유형의 조망 아래서 어떤 사회학적인 방법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그래서 너무나 단순화시킨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맨데놀의 방법론은 그가 구약 전승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재구성이 현대적 조망에 의해서는 아주 심하게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사기 전승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에 대하여 개별 지파에 의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정복을 암시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세력의 중심부를 피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나안의 농민들의 반란의 개념과는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핫비루, 히브리, 이것을 동일시하는 건데, 이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기원을 핫비루로 설명하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농민 반란설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무슨 학설을 우리가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정착을 설명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나안에서 후기 청동기 시대의 거주지가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서의 정복전과 관련된 도시들을 발굴한 결과 후기 청동기 시대의 지층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정복전쟁을 해서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 그게 주로 우리가 13세기, 12세기, 즉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사이인데, 후기 청동기 시대에 가나안의 도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산악지대를 벗어나서 더 서쪽에 있는 거주지들은 주전 11세기 말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해안 지역은 주전 11세기 약 1000년대까지, 즉 다윗의 왕국이 형성되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 발굴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고고학 발굴의 결과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과 많은 차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정복을 기록하고 있는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정복당했다는 지역들의 파괴 지층이 그런 일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파괴 지층이 주로 13, 12세기경 이렇게 발견되는데, 이게 일시적인 거라면 그냥 한 번에 다 같은 때 이렇게 파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파괴가 되어진 곳일지라도 13세기, 12세기 100여 년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다르고, 또 파괴됐다고 해서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시가 파괴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한 것이 확실하게 발견되어진 곳은 베델 지역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에 관한 것들이 성서의 기록과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던 그 시대가 이집트와 블레셋 사람 등 많은 세력들과 주도권을 다툼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기 청동기 시대에 파괴층이 발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정복전쟁과 관계되어진 그런 도시들 가운데에 문제가 되는 도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점령한 도시인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층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고, 또 파괴층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주전 13세기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아이를 점령하는데, 이 아이는 우리가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은 성문이 있고 성곽이 있는 도시로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전 2400년 이후 한 번도 아이에는 성곽 도시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아예 후기 청동기 시대 지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후기 청동기 시대에 아예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기브온은 후기 청동기 시대 지층에 속하는 무덤만 발견되었을 뿐 거주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문제가 있고, 또 예레못은 초기 청동기 시대 제3기부터 비잔틴 시대 때까지 사람이 살았던 지층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또 아라드에서는 초기 청동기 시대 제2기부터 청동기 말기까지의 지층이 아예 발견돼 사람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낙에서도 주전 15, 13세기 사이의 지층이 아예 발견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했다, 파괴시켰다고 하는 것의 그런 도시들 가운데에서 아예 그 시대에 해당하는 지층, 즉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도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 아이, 기브온, 예레못, 아라드, 다낙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지역에서 후기 청동기 시대의 파괴 지층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거의 같은 시대에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거의 일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는데 후기 청동기 시대의 지층들이 발견되어져도 그렇게 같은 시대에 파괴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하솔에서는 후기 청동기 시대에 속하는 지층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과 관련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솔은 주전 14, 13세기에 파괴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앞에 역시도 주전 13세기 중엽의 파괴 지층을 가지고 있고, 라기스에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때보다도 늦은 주전 12세기 중엽 파괴 지층이 발견되고, 무기또에서는 주전 12세기 지층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당시에 벌였던 전쟁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고대 전쟁의 목적과 서로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것은 어떤 지역을 점령해서 그곳의 경제적인 환경을 이용하려고 전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정복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따라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정복의 목적은 일반 전쟁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정복 지역과 정복자들이 새롭게 거주한 지역 사이에 거리적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거주하는데 그 사이에 거리 차이가 있는데 라기스, 무기또, 베이트미르심, 하솔 등의 발굴 결과 새로 형성된 마을이 점령한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하면서 주거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 지역에 새로 나타난 거주지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 평야 남쪽에 새로운 거주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산악지대가 정착의 주요 무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산악지대에서도 초기에는 동쪽에 거주지가 몰려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일반적인 현상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거주지의 규모에 비하여 철기 시대의 주거지 및 거주지의 면적이 크게 확장되어진 것은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기 청동기 시대보다
철기 시대로 가면서 주거지와 주거지 면적이 넓어졌다. 가나안의 후기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는 88곳이 발견되어졌고 200헥타르의 면적에 대략 한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철기로 넘어가면서 주거지의 수가 678곳으로 늘어났고 면적이 600헥타르로 늘어나서 인구는 3배가 되는 대략 15,000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로 시작되면서 새로운 거주지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 사실이고 이 거주지의 성격상 그 이전의 거주지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건축된 것이 분명합니다. 철기 시대의 거주지의 93%가 새로운 거주지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성벽이 없고 소규모 마을을 형성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새로운 거주지는 산지 위에 있고 요단강 양쪽 고원지대에 주로 거주했고 철기 시대 제1기 정착촌의 밀도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지역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및 정착촌의 수가 증가는 자연 증가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아마도 12, 11세기경에 새로운 사람들이 산악지대로 이주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가나안에 증가된 정착촌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착촌이라고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글자로 적힌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물질 문명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고고학적으로 철기 시대에 새롭게 형성된 정착촌들이 갖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착촌은 대부분 대략 5, 6 두남 정도의 작은 촌락이고 두 번째는 방어형 성벽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마을들에서는 촌락을 원형으로 배치해서 각각 집들의 외벽이 성벽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건축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셋째는 개인 주택은 많이 발견되지만 공공 건물은 한동안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인 주택의 건축 양식은 네칸짜리 포럼하우스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포럼하우스는 한동안은 철기시대 이스라엘 거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양식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에는 물이나 곡식 저장용 웅덩이가 발견되는데 주로 규모가 작고 깊이가 얕은 그런 것이 발견되어졌고 토기는 이전보다 기술 면에서는 뒤진 것들이 주로 발견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토기를 특별히 피토이 토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할 당시 가나안 민족과 관계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면적인 정복전쟁을 벌였다면 주위의 성읍이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도 가나안 민족들이 별다른 대책 없이 앉아서 당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한편으로 새로 이주해서 정착하는 세력이 최소한 초기에는 원래 거주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비치지는 않았을 거고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세력이 점차 강해져서 원주민보다 강해졌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정착에 관한 것은 오랫동안 정착한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을 피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중앙산악지대를 중심으로 거주했고 그 다음에 후에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갔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고고학과
성경의 일부의 기록들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나안 정착하는 과정, 그 모습을 역사성 있게 우리가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사 시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